예전에는 중2병이 가장 무섭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초4병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춘기가 빨라졌다는 얘기겠죠. 앞당겨진 사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혹시 성조숙증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성조숙증 환자가 해마다 9%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여자아이의 경우 초경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경이 1년 빨라질수록 성인의 키가 0.45cm 정도 작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초경은 빨라지고 결혼과 출산은 늦어지고 작아지는 키보다 더 무서운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소리 없이 여성의 삶을 앗아가는 두려운 존재와 늘 마주합니다. 모든 인간의 출발지인 여성의 자궁. 탄생의 씨앗을 품어야 할 공간에 초대받지 않은 불편한 존재들이 나타났다. 여성 건강의 시작점으로 진단의 눈을 돌린다. 가임기 여성의 30~40%에서 발병된다는 자궁 근종.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궁, 난소의 기능 저하가 그 원인 중 하나다. 이 여성 환자분은 48세 환자분으로 5년 전에 진단된 자궁 근종을 갖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과다 출혈이 있고 월경통이 심해서 빈혈이 유발되어 있는 환자로서 근종의 크기는 한 10cm 정도 되는 근종을 가지고 있어서 근종 제거술을 로봇 수술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로봇 수술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산부인과 권상은 교수가 로봇 팔을 조작하기 위해 콘솔에 앉았다. 수술 기구에는 3차원 입체 영상을 4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 전기 소작기로 혹을 절제하는 동시에 봉합한다. 자궁 근종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특별한 관리는 없지만 근종도 재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15% 정도에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추적 검진을 통해서 근종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진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자궁경부암 외에 대부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여성 생식기암. 수술 전후의 활력 징후 체크를 위해 병실로 향한다. 암 진단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의료진은 치료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고 마음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까다롭다고 알려진 난소암. 부인과 종양학 컨퍼런스에서 난공불락의 난소암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난소암 역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증상이 생긴 이후에 검사를 해보면 대개 난소암의 병기는 3기 이상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인 경우에 병기가 3기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난소가 있는 골반을 넘어서서 상복부 내지는 폐전이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 수술 단독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수술 기법에 항암 치료, 거기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완치하기가 어려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암 정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개발된 새로운 약제들은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후 실제 환자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현재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약제들은 결국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서 그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서 어떤 효과 아니면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판단되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임상시험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아주 고가의 약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재발성이나 아니면 아주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이 쓸 수 없는 약제들이 임상적으로 쓸 수 없는 약제들을 임상 시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궁근종에 대한 저서부터 암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권상훈 교수. 여성암의 올바른 치료를 위한 대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인암 중에 가장 흔한 자궁경부암의 치료 백신에 관심이 좀 있고, 난소암에 있어서는 지금 임상 실험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까지 높아지는 난소암. 바로 지금 암보다 한 발 앞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다. 난소암이 대개 일생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검진을 통해서 병적인 요소가 증상이 없더라도 병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산부인과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 유전적인 어떤 가계에 유전적인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인과 그 상담을 통해서 이 난소 쪽에 이 검진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른다고 해서 남모를 고통으로 불리는 여성 질환. 그런데 실제로는 여성 자신도 모르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여성암 중에서도 독한암으로 불리는 난소암이 특히 그런데요.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이 난소암의 난감함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권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궁과 관련된 암을 여성 생식기암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인데요. 실제로 자궁경부암 외에도 다양한 암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 생식기암은 내자궁경부, 외자궁경부로 나누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외자궁경부에 생기는 외음부암, 질암이 있고, 내자궁경부에 생기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나팔관암, 자궁체부암이 있습니다. 이 중에 3대 암으로 꼽히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체부암을 들 수가 있겠고, 자궁경부암은 지속적인 정기검진에 의해서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실제로 난소암과 자궁체부암은 선진국암으로 인해서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것을 난소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일수록 늘 겸손하고 또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없는 경제적 성공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가치가 높은 난소 복권의 의미든 아마도 건강한 난소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 건강한 난소 복권에 당첨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선택, 난소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난소암의 신호일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난소 종양의 특징은 무증상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 난소의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내지는 복수가 찬 것 때문에 생기는 압박 증세에 의해서 이제 소변을 좀 자주 마려울 수도 있겠고, 장이 이제 조금 눌려서 대변을 보기 힘드는 변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다면은 난소의 나이나 기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네. 실제로 난소의 기능은 두 가지로 크게 있는데, 배란을 해서 임신을 유지시키는 방법 하나하고, 여성 호르몬을 그중에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여성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유지를 하는 이제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폐경기가 되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을 해서 언제쯤 폐경이 되는지 확인해서 본인의 이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능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생리통, 자궁 건강을 의심해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옵니다. 네. 실제로 생리통은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차성 생리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 질병이 없이 자궁의 근육의 수축에 인해서 생기는 이제 증상이 되겠고, 2차성 월경통은 또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성 월경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좀 진행된 난소암인 경우에도 월경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난소 건강에 대해서 OX로 풀어봤습니다. 난소암은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보다는 발병률이 낮아도 한 번 생기면은 치료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여성 건강의 총연출제라고 불리는 이 난소에 생기는 난소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난소의 위치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난소암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시긴 하는데, 실제 난소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여성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실제로 복강 내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정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자궁이 되겠고, 네. 양측으로 나팔관이 한 쌍,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양쪽에 있는 난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자궁은 실제로 여성을 상징하는 기관이 되겠고, 사춘기 이후에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초경을 시작하고, 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폐경기가 되면 월경을 먹게 되는 이런 이제 자궁이 되겠고, 이 양쪽으로 존재하는 난소는 앞전에 얘기 드렸듯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숙 난자를 생성해서 나팔관에서 캐치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난소가 되겠습니다. 네. 난소의 구조를 보시면 되게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고, 양쪽 난관 끝에 위치를 합니다. 길이는 한 3.7c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폭은 한 1.6cm까지도 크기를 정상으로 봅니다. 실제 난소의 피질,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피부의 껍질들은 몇 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난소는 특징적으로 피질, 껍질이 한 층의 상피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피성 난소암은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이 난자에서 발생하는 생식세포암, 그다음에 기질, 속살에서 발생하는 성기삭 간질성 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한 5%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되게 좀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네. 난소암이라는 그건 무엇이냐?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궁경부암에 이어서 우리 여성 생식기암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이 되겠고, 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 난소의 상피에서 종양이 발생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피성 난소암은 외부에서 막아주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복강 내에 많이 퍼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대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양이 생겨서 복막을 타고 전 복벽에 다 퍼지는 경우가 이제 흔히 발생하는 3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궁근종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암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난소에도 암이 아닌 물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난소암과 난소물혹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 물혹과 살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혹은 기능성 물혹과 비기능성 물혹, 그다음에 실제 상피 종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 위쪽으로 경계성 종양,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기능성 물혹과 비기능성 물혹은 쉽게 얘기하면 난소에서 난자를 성숙시켜서 배란이 되기까지 이제 난자를 그 안에서 키워서 이렇게 그 배양을 하는 난포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네. 그 난포가 터지기 직전에 배란이 됩니다. 그런데 배란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터지지 않고 계속 가면 난포 물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기능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고 또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가 좀 커지더라도 수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기능성 물혹부터는 실제 없어지는 혹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난소암이 의심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한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인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난소암은 과거에는 서양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난소암은 2010년부터 7년 동안에 약 50%가 증가를 했다 그래요. 네. 난소암의 발병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게 생각하는 원인이 일생에 배란을 많이 하는 경우에 즉 배란이라는 난소의 껍질이 터져서 난자가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껍질이 지속적인 상처를 받았다가 또 아물었다가 받았다가 아물었다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상피에 암이 발생하는 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빠른 초경하면 배란이 빨리 되니까 그만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늦은 폐경. 그럼 폐경이 늦어지면 그만큼 배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네.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일 때 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무월경 상태를 무배란 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결국 미혼 여성이나 원치 않지만 불임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인 배란이 되니까 결국에는 난소암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5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하는 경우에도 배란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난소암이 더 적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원인과 위험 인자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경구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이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한 계획 없이 오랫동안 이 피임약을 복용하기가 사실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런 피임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혹은 뭐 부작용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경구 피임약은 가장 1차적인 목적이 피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신다든지 아니면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진 분이 아닌 경우에는 피임을 목적으로 할 때는 경구 피임약을 가장 먼저 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난소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폐경이 되면 난소암의 걱정이 줄어들 것 같지만 폐경기 이후에도 계속 발생이 된다 그래요. 네. 특히 폐경기 호르몬 치료받을 때 난소암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가 됩니까? 50대에서 70대 이제 난소암이 호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폐경기 때 난소암의 발생이 제일 높아지게 되겠죠. 저희 나라 폐경기 평균 이제 연령이 49세에서 5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약을 먹은 거로 인해서 난소암이 발생이 위험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 때가 난소암이 발생 위험 요소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복용할 때 정기 검진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검진을 통해서 난소암에 대한 체크를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우 안젤리나 졸리 알고 계시죠? 네네. 배우로도 이미 유명하지만 유방암과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슴과 난소를 절제한 걸로도 참 유명한데요. 이때 수술할 때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실제로는 뭐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10년 이상 난소암 투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본 후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또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졸리 얘기하기 전에 앞서 얘기 드렸던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에 대해 잠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방의 BR, 암의 CA를 따서 브라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명사라서 보통 이제 염색체 17번인가 13번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이런 브라카 유전자는 실제로 암을 억제시키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유전자죠. 그런데 그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그 종양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암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실제로 이 인간 유전자의 염기서열, 우리가 얘기한 DNA는 전부 염기서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1990년대에 염기서열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13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인간의 염기서열을 확인한 게. 그 당시에 돈이 한 3조 4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임상에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2017년 재작년에는 이만큼 돈이 들렸던 게 $1,000, 한 100만 원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지금 임상에 이용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제 질환의 진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제 장기를 보고 현상을 보서 병을 진단하고 이랬는데 실제 이제 모든 문제는 유전자나 분자적인 문제가 돼서 그게 세포에 문제가 일어나고 조직이 문제가 되면 장기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단계에서는 어쨌든 형태적으로 이런 게 발생을 해야 우리가 진단을 하고 수술적인 처치를 했지만 네. 요즘은 이 분자 수준의 접근까지 해서 이런 유전적인 문제를 알아내서 아예 병을 차단하는 이런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졸리 효과를 얘기 드리면 이 안젤리나 졸리는 외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난소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모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유전적인 일반인이 생각해도 유전적인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40대가 되기 전에 벌써 뭔가 병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 검사한 게 이제 브라카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하니까 본인도 돌연변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유전적인 이제 상담을 통해서 2013년도에 유방 절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난소도 예방 절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이제 유명인이 이런 걸 받으니까 실제로 뭐 의학이 그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환자들의 검사나 예방적 수술이 5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런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는 대상은 실제로 본인이 원하면 돈을 다 지불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본인이 유방암이 있거나 아니면 난소암이 있을 때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 그 이제 세컨드 디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쪽까지 한 명 이상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유방암, 난소암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 네. 양측성으로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제 유방암 이외에 다른 장기에 아까 이게 대장암이나 자궁체부암 이런 이제 다른 장기암이 있는 경우, 남성에도 가끔씩 유방암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남성의 유방암인 경우에도 그렇고 본인이 상피성 난소암이 있는 경우는 다 이제 보험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카 검사를 왜 해야 하냐면 실제로 난소나 난관 암에 대해서는 유전 상담과 유전 검사를 시행해서 이런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 그 환자나 환자의 가족까지 이 치료에 대한 아니면 예방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를 세컨드 라인으로, 서드 라인으로 약제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전 상담 클리닉의 진료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 본인이 검사를 원하는 환자, 내지는 검진센터에서 본인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전 상담 클리닉을 거쳐서 가계도를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주 정도 소요되면 네.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만일에 돌연변이가 없으면 상담은 끝이 나고 네.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 그 가족까지 확대해서 가족도 검사를 하고
그 양성,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산부인과나 외과로 가서 예방적인 치료를 할 거냐 말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난소암 진단이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유전과 생활환경 등이 쌓여서 조심스럽게 몸집을 키워가는 난소암,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네. 초기 난소암의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난소암이 진행되면 2기 이상의 경우에는 아주 이제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변이 좀 자주 마렵다, 내지는 소화장애가 있는 것 같다,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증상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내지는 CT 같은 걸 찍어서 골반 내에 난소 종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기적인 골반 검진을 통해서 골반 쪽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종양 관련 표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쓰는 건 CA125라는 것과 H4라는 이제 그 표지자를 사용하는데, H4가 그나마 초기 암을 조금 더 확인하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뭐 질초음파 이런 CT나 PET 같은 걸 통해서 영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 난소암은 무증상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 수술 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외래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 최정혜 씨. 지난해 인생 최대의 고비를 겪었다. 암은 어떤 미안도 없이 삼수로 들어왔다. 밤에 자다가 30분도 안 되게 변이 소변이 많이 와려워요. 그래서 하나는 못 보고 또 들어오고 이상하다 싶어서 난소암이 전혀 모르고요. 이상하다 여성 치료실에 갔어요. 갔더니 약을 좀 모르는 줄로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혈액을 향해 민감을 확인하는 혈액 종양지자 검사가 진행된다. 정혜 씨에게 남긴 난소암은 상상을 해본 적 없는 질환이었다. 제가 15년도 국사 나가서 그래도 수술했어요. 근데 자꾸 그거 핑계 대는 거 아프니까 어떻게 아프냐면요. 이날 이 다리가 뜨끔한 점이 한 번 있어요. 나는 때문에 이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때문에 갑자기 난이 없었어요. 그 오줌 남이 그래서 몰랐죠. 하나둘 암을 두 곳이나 겪었던 시기. 2017년 2월 유방암을 먼저 진단받고 전신 검사도 중 난소 종양을 발견했다. 위기가 닥쳤다. 암의 종류가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여성에서 유방암이 원체 많고, 그 다음에 난소암도 나지만 유방암이 생긴 환자에 있어서 유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 난소암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난소암. 유방암처럼 치료를 미룬 뒤 난소암을 먼저 진행하는데, 자궁과 난소암 절제를 진행하는 기술로 수술실을 진행한 6시간의 사고가 벌어졌다. 유방암과 난소암의 이 진행 속도를 생각할 때 난소암의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은 난소암을 먼저 수술을 하고 난소암의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병적인 요소가 없다는 확인됐을 때 유방암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여전히 하던 유방암을 겪는 최정혜 씨.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 중이다. 지금 괜찮고요. 사회생활 하는 게 지장 없고 사람들끼리
서정혜 씨.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소중한 삶이 눈앞에 펼쳐진다. 암이라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내 자신만 있으면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암 걸린 다른 분들도 용기 내시고 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난 다른 병까지 싹 다 나은 것이 너무 기분 좋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암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특히 난소암 환자들이 재발이나 조기 사망에 대한 디스트레스가 크다고 합니다. 난소암 환자들의 심리 상태 어느 정도로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지요? 모든 암을 진단받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이제 반응 그런 건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제 일단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반응이 진단을 받으셨을 때 뭐 부정하는 거, 네. 그다음에 분노가 같이 일어나요. 왜 내한테 이런 병이 발생할까? 그런 분노가 부정과 함께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타협점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 뭐 누군가 잘 치료해 주겠지,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네.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약간 우울증이 좀 오십니다. 왜 치료를 했는데도 잘 되질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실제 이 난소암은 더더욱 이제 일반적으로 3기 이상의 진단을 받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암에 3기 이상의 진단이면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겁을 내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겁내지 마시고 잘 이제 의사를 선택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그래도 1차 치료가 잘 되면 무병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이 겁내하시는 게 난소암은 치료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이게 재발을 합니다. 그것도 2년 안에 재발을 합니다. 그런 재발이 되는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리 상태가 좀 불안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개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반드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제 재발이 됐을 때 빨리 체크를 해서 그 다음 단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사실 중요하겠습니다. 네, 혹시 환자 중에 그런 디스트레스가 강해서 뭐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던 환자가 있으신지요?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예. 사례는 그런 내부적인 이제 디스트레스를 저를 보면 해소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손을 이제 잡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 환자 본인이 불안 요소가 쩔을 때까지 옆에는 좀 바쁜 우리 레지던트생들이나 뭐 전담 간호사 빨리 회진을 돌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분 무조건 한 5분에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좀 풀린 분도 있고, 네. 실제 저를 보면 그 폭력적인 상황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스트레스는 일단 환자 본인이 반드시 또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환자나 닥터나 아니면 간호사 이렇게 다 같이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잘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른 생식기암과는 달리 수술이 좀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요. 난소암의 수술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이 난소암의 치료의 근간은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 흔히 얘기하는 항암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방사능 치료는 아주 소규모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니까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암의 진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기라고 얘기를 하죠. 1기는 난소에 국한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2기는 골반에만 국한되어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기는 거의 복강 내에, 골반을 넘어서 복강 내에 다 퍼져 있는 양상을 얘기하는 거고, 네. 4기는 뭐 폐나 뇌나 뼈 이런 데 다 가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주 1기 초 같으면 수술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1기 말 이후에는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이 암세포 자체도 실제로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 난소암인 경우에는 한 10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중에 좀 순한 놈도 있고 좀 독한 놈도 있고, 그러면 독할수록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제 같은 내용이 분화도도 이제 좀 순하고 독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환자의 연령은 대개 아까 얘기 드렸듯이 50세에서 70세에 호발을 하는데
그 호발하는 연령을 이제 호발하는 연령이 아닌 경우, 즉 뭐 너무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예후가 더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난소암의 수술을 얘기 드리면 수술은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일단 종양을 많이 제거하면 많이 제거할수록 후차적으로 쓰는 항암제의 반응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을 또 확진하고 진행 상태를 개복을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난소암의 수술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겠고 네. 난소암의 수술에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소와 자궁을 같이 절제를 하고 골반 안에 있는 액, 복수의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 장을 덮고 있는 막이인데 그걸 대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난소암이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망을 절제하고 또 난소암이 임파선을 타고 온 이제 바디에 진행을 하는데 그런 후복막 쪽에 임파선을 절제해서 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절제술까지 하고 눈에 보이는 전이 부위는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패시티 모양인데 네. 실제로 이분은 한 5년 전에 수술받았던 분인데 초월복벽에 다 병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술이 마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찍은 사진인데 병변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그분의 자궁과 양측 난소에 암이 발생했는 모양이고 비장까지 다 절제를 했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외과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 시간이 그만큼 또 길어지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또 수술 사진인데 보시면 복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난소의 혹이 좌측 난소가 되겠습니다. 왼쪽 난소 쪽에 한 18cm 정도의 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망이 이렇게 장을 덮고 있는 막입니다. 이 대망도 다 잘라서 그 대망 안에 조직학적인 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이게 후복막에 있는 임파선을 절제한 겁니다. 자궁하고 반대편 오른쪽 작은 정상적인 난소 나팔관을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좀 심각한 경우지만 네. 실제 이 경우는 이제 난소암은 아니었고 경계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만삭배죠. 거의 40주 가까이 되는 이 상태까지 환자분은 그냥 살이 찌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술해서 이분은 제거를 해서 보시면 우리 경상도 세수대야보다 더 큰 네. 그런 정도의 혹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경우도 크군요. 수술을 진행하고 이분은 실제로 수술만으로도 해결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화면인데 종양이 이렇게 표면이 깔끔하면 오히려 예후는 좋습니다. 네. 바깥도 펴져나가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제 난소암의 종양 중에 이렇게 피막이 없이 그냥 우둘두둘하면 벌써 종양이 복벽을 타고 다 전이가 이제 된 소견이기 때문에 이분은 3기 말, 이분은 다행히 크지만 네. 거의 20cm 이상의 혹이었지만 1기 초.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고 그냥 수술로 치료가 끝이고 추적 검사를 하고 있고 이분은 계속해서 항암제를 쓰고 또 재발을 해서 2차, 3차 항암제를 하고 그 이후에 장폐색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여성 질환인 난소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출산 계획이 끝났다면 수술 범위가 좁아지겠지만은 젊은 환자들 경우에는 임신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난소암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임신 가능성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처럼 여기 보이는 부위가 자궁이 되겠고 네. 반대편의 난소가 정상 부위인데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쪽 난소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환자분이 임신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부위만 우측 난소, 좌측 난소만 잘라내고 정상적인 자궁하고 반대편 난소를 살려서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 이후에 다시 재수술을 해서 자궁과 반대편 난소를 드러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임신 중에 또 병이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반드시 전문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임신하는 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수술이지만 수술 후에는 임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환자와 미래의 아이까지 생각해주는 그런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조기 발견이 될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는 로봇 수술도 가능하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최근의 수술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복강형 수술과 로봇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양의 이 구멍을 뚫어서 복강 내에 있는 조직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진행된 경우는 불가능하고 아주 초기 암인 경우에는 난소암에도 최근에 로봇의 장점, 적은 양의 절개를 하고 또 통증이 적고 그다음에 미용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출혈도 적고 단지 좀 돈이 비싼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지 수술적인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이제 좋은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암 치료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항암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난소암의 경우 항암 치료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난소암 병기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난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1기, 골반 내에 병이 진행되어 있는, 즉 나팔관이나 자궁 쪽에 병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 2기, 복강 위로 병이 진행된 것을 3기, 폐나 아니면 다른 쪽, 머리 쪽, 뼈 쪽으로 진행된 걸 4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병기는 한번 결정이 나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병기가 결정나면 그 병기에 따라서 그 환자의 무변 생존율이라든지 앞으로의 재발률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기 말 이상의 난소암은 반드시 보조적인 항암화학 요법을 해야만 추가적인 재발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그나마 비교적 이 항암화학 요법에 반응을 잘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의 기간과 횟수는 이 암세포의 조직학적인 종류라든지 환자의 어느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항암화학 요법을 즉 조사를 했는데 이 환자의 수술 요법으로는 한 번만에 모든 조직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선행 항암화학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먼저 2차례 내지 3차례의 항암제를 쓰고 그러면 암 조직이 좀 줄어들겠죠. 네. 이 뗄 수 없는 부위의 조직은 항암제에서 녹아내려서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 되면 다시 이 수술을 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항암제의 몇 가지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발달 과정을 얘기하는데 1세대 항암제라는 거는 그 항암제들이 암세포 자체를 공격합니다. 세포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죽지만 일반 세포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빨리 자라는 조직들, 위장 내 이제 점막도 상하고 해서 많이 토하시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해서 암도 많이 죽지만 정상적인 이제 조직도 피폐해지죠. 그래서 2세대로 해서 표적 항암제라고 나온 것들이 암 원인 물질이 있는 그 표적만 찾아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네. 이 암세포라는 것이 결국에는 회피 기전도 합니다. 표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표적을 싹 바꿔서 자기는 그 표적에 타겟이 안 되도록 바뀐다든지 내성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표적 항암제도 아주 이상적인 반응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라 그래서 이런 표적보다는 인체 내에 있는 면역을 증가시켜서 그런 면역 세포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것을 인식해서 그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까지 개발되어 있고 실제로 표적 항암제는 난소암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베바시주맵이나 올라파립이나 이런 것들이 2차나 3차 정도의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베바시주맵은 최근에 또 1차로 해서 1세대 항암제와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실제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암이 말기가 다 됐는 경우에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치료법으로 표적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표적 치료를 먼저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표적치료제는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실제 사용을 해서 그 암세포들이 해피를 일으켜서 실제로 모든 병변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적치료제에서 1세대 항암제와 같이 사용을 해서 병암제를 하면 무병생명이 좀 길어지는 효과를 보이는 배바시오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표적치료제만 우선적으로 이제 단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치료에 1차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소암에 대한 항암제에 얘기를 한다고요. 난소암 주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보다는 재발을 들어오고요. 이게 힘든 같이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난소암의 제가 어느 정도 또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요. 난소암의 재발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 방법은 별다른 게 없어요. 병을 조기 발견하면 빨리 치료가 되면 효과가 좋으니까 정기적인 검진을 가장 중요했고 수술 후 첫 1년은 한 1개월 하는 때마다 수술 후 2년 사이에서는 6개월까지 수술 후에 4, 5년 동안은 한 6개월, 1년마다 정기검진을 해서 검진하면서 혈액검사 내지는 정기검진 내지는 CT나 PET-CT를 찍어서 실제 이게 골반 쪽에 병변이 재발했는 것들입니다. 네. 아주 작은 것들이 다발성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큰 덩어리 하나가 딱 생기면 그 덩어리를 또 수술해서 떼기면 되겠지만은 이런 건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적으로는 이제 또 다른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데 실제 난소암 환자의 3기 말에 1차 치료를 끝나고 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75%에서 80%가 재발을 합니다. 그것도 2년 내로. 그래서 이제 2년 안에 정기검진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서 병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빠른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난소암이 조기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발견 당시 3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중증 환자가 되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갈등도 많고 또 혼란함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건강함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암 치료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남들한테 들으니까 치료하도 고생만 하고 네. 결국에는 고생하다가 1, 2년 있다가 죽을 거니까 나는 아예 치료를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병원에 오시면 사실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항암제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다 들으셔가 알고 계신 내용이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실제로 약제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먹는 것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암 진단 받고 난 이후에 평소 드시던 이 식단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암 진단 받으면 싹 끊으셔서 네. 한두 달 사이에 피골이 상접해가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재발한 것 같이 생각돼서 물어보면 아예 식사를 거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이 진단됐을 때 그 전에 참과 이제 진단되고 난 후에 사실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는 눈도 다를 수 있고 환자분 자신이 벌써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의사나 간호사들을 만날 때 항상 필요하면 질문할 목록이 있으면 갖고 오셔서 네. 이 질문을 하셔서 본인의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되게 하시면 좋겠고 생활 관리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에 그냥 뭐 몸에 좋은 것만 드시지 말고 항상 가벼운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영양 관리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먹어서 충분한 영양이 유지가 되는 것이 항암제를 쓸 때도 잘 이겨내는 방법이 됩니다. 체력이 회복되면 이거는 이제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무리가 없으면은 평소 일하던 거 직장을 대부분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평소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이제 정기검진을 하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 기복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가지시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닥터들한테 표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의사나 간호사, 지휘자들한테 자기 감정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요즘 포털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고 이제 양성 종양에 대해서 많은데 모임이나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이런 관련 정보를 좀 많이 얻으셔갖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항상 이제 적당한 한도 내에서 운동을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내용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분을 낫게 해줄 무엇인가 있으면 그대로 생각하고 실행하시면 좋겠고 네. 이런 명상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면 이런 닥터들의 얘기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진단이 되더라도 조금 정신을 차리셔서 이 본인의 이 질병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안 놓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자궁과 난소는 출산 후에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성 건강의 지표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시기별로 건강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도움 말씀 주시죠. 시기라면 세대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이 뭐 10대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시고 20대가 됐을 때는 정기적인 이제 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이제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고 30대, 40대 이후에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난소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반드시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초기 병변을 확인하고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암 연구소에 따르면요, 일하는 여성 중 야근이 잦은 여성에게서 난소암 발병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여성에게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딸의, 우리 아내의, 우리 어머니의 건강이 그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족 구성원과 사회가 함께 해야 될 문제임을 꼭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 위험을 키우게 되는 난소암, 그 관심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산부인과 권상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